그래서 건축가라는 걸 여러분들이 학교 나오면 건축사 있고 건축가는 좀 헷갈리는데, 건축가가 되려면 이런 집이 그냥 막 지을 수가 없죠. 허가를 받아야 되니까. 허가를 받으려면 뭐입니까? 공공의 질서를 유지해줘야 된다는 뜻이죠. 내 마음대로 지으면 다른 사람의 생활에 환경에 방해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법이 건축법이었습니다. 이 건축법에는 사실은 공공 개념의 법입니다. 너는 요 하고 이웃을 위해서 얼마나 뛰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건축법입니다. 보통 그걸 어기면서 해달라는데, 자기는 유익한데 상대방한테 불리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불법 공무원도 많죠. 이런 걸 가지고 그 법에 적합하냐 안 하냐를 판별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하는, 또서 그걸 허가낼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들을 건축사라고 그럽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봤죠? 건축사, 법적인 일 대신해주는 사람입니다. 건축가는 그런 자격도 있어야 되고, 아까 같은 그런 생각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바뀐 것이 건축가의 직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축가는 뭐냐, 건축사는 뭐냐 하는 또 복잡한 논의가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만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건축이 이러한 삶의 생각들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그 집안에 대체 뭐가 포함되어야 되느냐. 저는 지금 사람들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형태로 만드는 사유의 구축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진정으로 건축에 포함되어야 될 내용들이 뭔가를 제가 간단하게만 말씀드리고 제 이야기를 끝내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우선 건축은, 구축은 하이데크는 뭐라고 하면, 이때까지 건축이 기술이냐 예술이냐 하다가 예술로 됐다가 이제 와서는 양식적이냐, 그러면 뭐 이렇게 아무거나 지어놓고 그 안에 아무 용도를 써도 괜찮냐는 현대 건축의 개념에서, 그 개념이 그래도 집은 집가화되지 않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건축이 나오게 되고 해체주의 건축이 나오고 그렇게 됐는데, 하이데크라는 사람은 히틀러 시대에 철학자인데, 이 사람은 사는 곧 짓는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 상징이고 뭐 없이 그거 사는 자체가 짓는 거고, 독일에 말하면 사는 거고 짓는 거가 거의 같은 뜻이랍니다. 그래서 짓는 거고 그 안에서 어떻게 살려하고 사느냐. 그래서 건축을 상징적인 건물이라든지 기계라든지 이런 걸 떠나서 그냥 삶 자체라고 이야기한 것이 유명한 그 철학자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이야기하기를 이 건축물은 대지를 구제해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대지를 구제한다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집을 짓다면 이건 내 땅이니까 만약 막 지어도 된다라는 생각을 벗어나서, 이 땅은 성경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이 땅은 레위기 23장 25절은 너희는 이 땅에 나그네지 땅을 사고 팔고 하지 말라고 레위기가 아주 명령을 내렸습니다. 땅은 이용은 해도 소유는 하지 말라는 것이죠. 미국의 유명한 헨리 조지라는 학자가, 경제학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런 이야기, 땅은 국가가 잘 관리해서 그거 필요한 사람한테 빌려주고, 그 땅을 이용하는 해서 오는 소득은 놀아서 들어가 노력한 만큼 가지더라도 그 땅 자체를 가지지 못하게 하는 경제학자가 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그 헨리 조지 학회라는 게 대구에 있어서 그 사상을 굉장히 바람직한, 현대 아무리 사회가 발전하고 돈을 많이 벌어도 꼭 빈곤한 사람이 있다는 거죠. 또 그리고 주기적으로 경제적인 위기가 온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 그 이유는 그 사람은 어디서 찾았냐면, 토지의 소유의 토지는 누가 가질까가 공고의 거라는 것이죠. 누가 만들어 하거나 어제 만들어. 그래서 한국에도 그런 일이 많죠. 땅을 투자해가지고 엄청나게 땅 투기를 해서 돈을 벌고 땅 안 흘리고 번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열심히 일을 해도 자기 소득을 못 채우는 게 있습니다. 그런 부조리가 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불로소득의 사람들한테는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이야기한 굉장히 사회적인 생각이겠지만 딱 나는 저는 그 생각이 맞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시에 이렇게 계획된 땅에서 사는 것은 뭐 있지만 가능하면은 그 땅을 참 하나님이 명령을 하셨죠. 창세기 2장 28절을 보면은 내가 아름답게 땅을 만들어 놓고 나 같은 형상을 만든 사람을 나 같은 하나님의 형상과 이미지를 닮은 인간을 만들고 그 땅을 그 세상을 잘 다스리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문화혁명입니다. 내가 네한테 보여준 하나님 닮은 어떤 성품을 가지고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하나님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이 땅을 잘 발전시키고 경작하고 문화 형성을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좋은 환경을 더 만드는 데 우리 책임감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거를 성경의 그런 뜻을 가장 잘못 해석하고 악용한 것이 서구의 문명들입니다. 기술과 문명으로 자연을 너무 파괴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잘못돼서 지구가 지금 여러분 굉장히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오늘도 뭐 미세먼지가 얼마나 많지만 그런 것이 왜 생겼나 이거죠. 그런 문제들까지 그래서 땅을 굉장히 아껴야 된다는 뜻이죠. 그 땅으로 하여금 자연, 더불어 살아야 될 자연과 동식물과 이런 것들이 같이 사는 땅으로 아끼면서 이 땅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저는 비록 내 능력이 내가 받을 만한 그릇이 적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 한계가 있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나한테 준 그 재능 각 사람에게 다 다른 재능을 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는 재능, 어떤 사람은 음악을 잘하는 재능 다 줬는데 저한테는 이제 그런 걸 만들어내는 재능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 재능을 최대한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로 열심히 내 뜻을 따라줬다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게 제 원인데 그래서 그 능력을 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생각해, 어떻게 풀어나가고 한 서구가 굉장히 이 지금의 이 문명과 문명을 잘못하게 하는 그 필리핀의 린 화이트라는 교수가 이야기 지금의 현재 학력을 가장 파괴시킨 사람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명령 땅을 잘 다스리라는 것을 잘못 응용해가지고 이렇게 파괴시켰다고 아주 박하는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돌아다니면 산을 깎지 말아야 될 때 가서 막 들이 깎아가지고 돈 좀 벌려고. 그 돈 누가 벌겠습니까? 그러한 소위 말하는 윤리적이나 도덕적인 마인드가 없이 이 땅을 개발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땅을 잘 구제해야 된다는 것은 있는 모습 그대로를 유지하면서 그 위에 더불어 같이 살아야 될 것들하고 잘 조화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땅을 이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집이 땅 없으면 설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건축에 포함되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는 환경, 하늘이 주신 하늘의 이 집안에까지 그 환경이 유입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바람이 있을 때는 바람이 있어야 되고 빛이 들어올 때는 빛이 들어야 되고 달팽이 있을 때는 달이 들어오는 그런 집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자연과 잘 친화되게 집이 들어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너무 인공적인 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자꾸 만들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은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옛날 건물들은 자연의 소재를 가지고 집을 지었다가 현대로 지으면서 인공적인 재료로 처음부터 집을 짓게 됐습니다. 예를 들어 유리라든지 뭐 이렇게 것들을 했는데
현대 건축이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바라는 건지 아닌지는 하나님의 보기 좋은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하는 거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 창조자라면 저희는 그 밑에 하나님의 창조를 입은 밑에 하위 창조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저는 하위 창조자고 헬라 사상에 의하면 아마 저 힌두교나 불교 사상도 그렇습니다만 어떤 위의 사상, 변하지 않는 이데아, 진리, 영원한 생명이 있는 세상에 하고 또 그거의 그림자들, 여기서의 우주 만물이라고 그러죠. 우주만상인데 그거의 진리의 그림자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그거의 그림자라는 것이죠. 저도 하나님의 그림자에 속한 하위 창조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 나한테는 하나님이 보내주신 게 그런 거 하라는 생명력 있는 직능을 줬기 때문에 저는 그걸 하는 하위 창조자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 게 건축가의 일을 하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내용에는 가멸적인 존재, 즉 우리는 없어지고 말자는 영혼의 삶이 아니잖아요. 이런 존재하고 그들이 어떻게 같이 잘 살아야 되느냐가 중요합니다.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라는 것은 인간의 그 연대성입니다. 나하고 아무 관계도 없는데도 연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아담이 죄를 짓는데 왜 내가 죄를 짓냐고, 나는 왜 죄로 태어났냐고 하는 것은 바로 기독교의 연대성입니다. 아담이 죄를 짓기 때문에 나로 죄지고 예수님이 죄를 없애줬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하고 연대되면서 내가 죄는 지었지만 죄가 없는 자라고 인정해주고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이야기해주는 그런 연대성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래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그러한 연대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내가 갖고 있는 것을 나누고 그것이 불편하지 않고 복되게 사는 것을 원래 뜻은 뭐냐, 그걸 샬롬이라고 합니다. 샬롬. 복이 뭐냐? 우리는 신학에서 말하는 복을 어떻게 이야기하는가 하면 물질적인 복으로 애들이 대학을 잘 들어가고 돈 많이 벌고 출세하고 하는 것을 복이라는데 구약의 복은 그게 아닙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얼굴을 각자 다르게 창조했지만 여러분 내에 여러분한테 필요한 생명력을 여러분답게 주는 그 내용들, 생명체, 생명의 내용들을 가지는 것을 우리는 복이라고 합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한테 맞는 생명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 사람은 필요한 주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는 바라면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건 욕심인 거죠. 그래서 내한테 채워줘야 될 생명력이 부족해서 갈급하고 부족하고 이런 불평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채워지면 우리는 행복하다고 합니다. 근데 그건 누가 주느냐? 그건 인간이 만드는 게 아니고 오직 창조주만이 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내용을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복을 받았다는 우리는 하나님하고 같이 있다는 뜻이 바로 복 받았다는 뜻입니다. 생명의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내용들을 받는 것. 그게 복이라는 것이. 그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거를 물질, 돈, 출세, 명예 이게 복이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래서 비록 내가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못돼서 조금 받고 어떤 사람은 그 탤런트 필요가 있죠. 어떤 사람은 5탤런트 받고 어떤 사람은 20탤런트 받고 하는데 그거는 5탤런트하고 20탤런트 받은 사람에게 격을 정하게 있다는 게 아니고 그 충고만큼을 얼만큼 했느냐가 그 사람한테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 탤런트 비유가 바로 그런 뜻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우리도 누구는 왜 많이 주고 나는 저게 좋나. 근데 그런 게 중요하고 내가 준 거를 얼만큼 열심히 이용하며 잘 살았느냐에 가치 기준이 있어야 되지 않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복의 개념이 상당히 다르다는 것이고 이러한 가멸적인 존재들이 더불어 같이 살아서
너를 위하고 나를 위하고 서로 주고받고 같이 짓고 같이 살아야 될 내용이 그 집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게 그 감율적인 존재에 대한 그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의 집의 내용이 좀 내용의 수준이 높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눈에 보이는 직물적인 현상에서 사는 게 아니고 우리가 작가들이 보통 작품을 쓰면은 우리의 상상력으로 어떤 가상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작품으로 그려냅니다. 그리고 그 작품에 있는 내용들이 내 세상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그 작품의 내용이 수준이 높을수록 그 사람들은 삶의 수준이 좀 달라지겠죠. 그게 최상의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가는 것인데 그게 최상의 작품이 뭔가 하면 저는 성령으로 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 초월한 도저히 우리가 감지할 수 없는 하나님이 인간이 볼 수 있는 하등의 창조물이 볼 수 있는 모습으로 형태로 직접 내려오셨다는 것이죠. 그처럼 위대한 작품이 어디 있습니까? 도저히 상세히 우리가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왔다는 것이 얼마나 큰 작품입니까? 그래서 저는 성육신의 미학이 가장 큰 미학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든 세상이 내가 만든 작품 속에 내가 갖고 있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러한 그 가시적인 작품들로 그러한 이상적인 세계, 더 위로 가는 세계를 만드는 것을 예술이라고 하는데 그게 수준이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곡이 그런 수준을 올라가야 되는데 야곱이 밥담안으로 도망갔을 때 들판에서 잠자다가 사닥다리를 보게 됩니다. 야곱의 사닥다리라는 게 유명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사닥다리 하나씩 밟고 올라가서 결과적으로는 제후의 천사가 인지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세상까지 올라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죠. 어떤 사람은 그냥 바닥에서 잠자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사닥다리 몇 개 타고 올라가는 분이 있을 겁니다. 그것이 소위 말하는 성육신의 이야기고 야곱 사닥다리의 뜻이라고 보여지는데 예술가 뿐만 아니라 글을 쓰는 사람 모든 사람도 그러한 자기가 만든 상상력의 세계, 이상적인 세계는 어떻게 올라가는가 그거를 구현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이 주신 일을 대신하는 서브 크리에이터의 역할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한 역할을 그래서 집에는 그러한 인간의 영혼성과 연결시키는 그 작품이 그 집안에 내포되어 있다고 해요. 이와 같이 그 네 가지 조건이 있을 때 그 집은 사는 집이라고 이야기하고 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끝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주신 제가 갖고 있는 배는 많지가 않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만큼 하나님이 다 주셨는데 이 그릇이 크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준 역할, 세우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주신 재능으로 최선으로 내가 잘났다 하는 교만 버리고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그 모습이 가장 좋은 직업의식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뭘 할 수 있다. 나는 뭐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내가 뭐를 능력이 있다. 그런 doing, 영어의 doing. 이게 보다는 내가 어떤 존재다. 내가 어떤 사람이다. being. doing보다는 being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전 삶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있는 자리에서 자기 이웃을 사랑하고 자기의 맡긴 가정을 책임지고 그렇게 마찬가지지만 열심히 사는 모습.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목수일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 목수일이 그 나사렛 촌에서의 목수일이 뭐겠습니까? 부서진 문짝권 치고 찌그러진 의자권 치고 했던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지금도 내가 나이가 먹어서 아직까지 저런 일을 할 수 있다고 해서 있는 걸 최선을 하면은 그게 내 삶의 목적이 아닌가 하는 생각으로 지금 이렇게 지내왔습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이제 우선 좀 앉은 다음에
질문 사항이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질문하지 말고 그냥 질문을 해야 되는 하는 나무 듣고 싶은 게 이제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여기 지금 큰 빌딩을 운영하는데 직원들이 있고 하는 그 현실적인 얘기 좀 간단하게 저는 해주세요. 지금 그렇게 사무실 내용을 수익을 나오는 이야기는 좀 그렇고 저는 근데 복을 많이 받았어요. 저는요. 제가 뛰어나가서 일터가 된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저를 필요한 사람이 찾아가고 또 신청이 되고 죽이시고 이렇게 해서 했는데 하나님 참 공한 건 저의 살림을 줄여주질 않았어요. 크게 붙여주진 않았는데 조금씩 하고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이제 혼자 이런 일을 못하고 파트너를 일을 합니다. 근데 파트너가 저희가 이제 나이가 많아서 한 분 들어가고 저만 나갔는데 저도 언젠가 들어가게 되겠죠. 그 파트너가 하는데 몇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장부를 놓고 같이 상의해 본 적이 없어요. 돈이 얼마 들어가나. 그냥 믿고 서로 맡기는 거고. 근데 그걸 안 한 이유가 남으면은 또 고물 때문에 서로 싸웠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싸울 만한 여유를 주지를 않은 거예요. 그래서 싸울 이유가 없었어요. 그러면서 조금씩 갔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다행히 있는 자리에서 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성실하다니까 건축계에서 와서 좀 인정을 해서 인정했고 그렇게 해서 사무실 유지해왔고 언젠가는 적고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아직까지는 저를 필요한 사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끝나면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할 때까지 해야죠. 제가 필요할 때까지. 필요 없는 살 때까지 하고 하는 것이 제 꿈이고 그것뿐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가끔 이렇게 술도 잘 안 하고 교전 별로 안 하는데 근데 이게 막 술 먹고 이런 게 좀 잘 안 맞아요. 집에 가서 그냥 제가 하는 일을 하고 싶고 그런 것이 제 생각. 그래서 저는 굉장히 바쁘지 않냐고 물을 때 좀 그렇지 않은데 좀 이렇게 바깥 생각 이렇게 좀 잘 안 하는 편이죠. 대답이 되지 모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하여튼 이거 대왕 시비 포럼에서 시작하는 첫 해부터 1년에 한 번씩은 계속 전화를 했어요. 이 얘기 좀 해달라고 하는데 지금 6년째 와가지고 지난 연말에 허락을 받아가지고 지금 시작한 것만 알고 계세요. 그렇게 아껴서 내가 할 얘기가 뭐였냐 하고 근데 내가 보기에는 너무 겸손한 표현이다. 난 그렇게 생각하고 기다려왔어요. 오케이 할 때까지. 그래 한 지금 6년째 들어와서 지금 오늘 처음 얘기한 겁니다. 사담으로 붙어봐서 뭘 이야기하나. 그래서 주민은 재미없을 것 같고 그동안 1년 10이나 내면 좀 이야기할까 여러 가지인데 그 전문가들인데 내가 하기도 좀 그렇고 할 거 없더라고요. 건축 이야기는 또 뻔한 이야기고 할 게 없어서 내가 계속 이걸 했습니다. 잘못하면 교만하다고 소리 듣기는 그게 아니고 진짜 할 이야기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하도 우리 이철 철수님께서 그래서 너무 거절하는 것도 교만인 것 같아서 했는데 오늘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에 많이 피곤해서 내가 이야기를 못하는데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은 이제 건축에서 생각되는 것들이 많은데 이런 좀 재미없을 것 같아서 취소했습니다. 근데 내가 보기에 지금 설명드리면서 이 건물도 그동안에 설계한 거 보면은 건축가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하는 일이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음악가는 이제 작곡을 한다든지 또는 미술을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림을 그린다 할 때 간섭을 안 받고 자기 상상력에 의해서 어떤 예술적인 가치를 이렇게 뭐 추상적이든 부상하든 이렇게 만들 텐데
이거는 건축주가 요구하는 것 때문에 거기서 어떤 충돌이 있잖아요. 그게 좀 제한을 받지 않나 그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린 건축이 뭐 예술이냐, 수수 예술이냐, 기술이냐인데 지금 질문하신 거가 결정적인 팩터죠. 뭐 돈이 그거 가지고 이거 지어달라는데 나는 이걸 이렇게 해야만 해야 돼. 그렇잖아요. 뭐 이런 거죠. 의사한테 병자가 와가지고 나 앞으로 이거 치료해달라면 이 사람이 사상이 뭐든 간에 의사는 고쳐줄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걸 하다 보면은 건축가의 생각을 집어넣고 이래야 된다는 거 하기 이전에 그 사람이 가장 필요한 기초적인 디맨드를 해결해 주는 것도 기술자의 역할인 거죠. 너 돈 없으니까 나 설계 안 해. 그건 직업 윤리에 맞지가 않는 거죠. 그리고 많이 싸웁니다. 그 건축자하고 이건 이래야 된다. 이건 저래야 된다. 그래서 건축가는 그 설득력 있는 것도 유능한 건축가입니다. 구랄치는 뭘 하든 건축 짓는 사람을 설득을 해야 되죠. 말로 설득 못하면서 뭘 설계를 합니까? 그래서 그 아주 핵심적인 그 건축가는 그래서 많이 알아야죠. 구랄치라도 뭐 알아야죠. 안 되면 뭐 어디 가서 보라고 그런 집이 있다. 돈이 많이 들어. 그러면 뭐 어떻게 하나 이렇게 해서 해 나가야 되는 게 건축이죠. 그래서 건축이 일어나고 건축을 실제로 설계하는 거는 상당히 그 계기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건축의 그 사유들이 사상들이 이 건물에 집어넣는다는 건 건축이라고 굉장히 한정된 진료를 가지고 뭘 만들기 때문에 조각이나 시처럼 그렇게 풍성하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그 해결을 같은 건축가는 굉장히 하위 예술로 봅니다. 이 건축이. 근데 하위 예술도 아니고 건축이라는 장르 자체가 예술이기도 하고 뭐 기술이기도 하고 건설이기도 하는 그러한 분야지. 그왜 자꾸 그런 카테고리 집어넣으려고 복잡하게 설명하려고 그러느냐. 그건 건축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대학이 옛날에는 공과대학에 속하고 어떤 데는 미술대학에 속하는데 이제는 건축대학으로 독립이 되어 있습니다. 난 그게 맞다고 보는 거죠. 그게는 경제, 아까 이야기한 굉장히 많이 내포됐는데 그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돈도 벌어야 되고 또 사무실은 괜히 이렇게 거창해도 직원들이 당장에 돈을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돈도 걱정해야죠. 그래서 예술이나 이런 작품을 하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은 그거만 열심히 하는 사람한테 딸립니다. 그거 못 따라가죠. 그래서 이제는 옛날에는 마스터 빌더들은 자기가 다 해서 이렇게 하시면 지금은 일을 따오는 사람도 있고 설계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뒤치다하는 행정가도 있고 해서 이것이 참 팀이 돼야 기업이 커나가는데 저는 그 기업을 키워나갈 재능은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몇 사람 가지고 미국 대학 같은 데 보면은 서울공대 건축과 출신이라고 우린 알고 있는데 미국 대학은 보면은 아키텍처라고 따로 다 독립이 돼 있어요. 엔지니어링 부분 분리돼 있잖아요. 아키텍처. 요 38년 건축이 굉장히 복잡해서 제가 여러분 재미없을 때 생각했는데 건축에 흘러왔던 그 과정을 설명보다도 이게 지금 그 베니스에 있는 비엔날에 2년마다 열리는데 가장 그 예술인들 작품들이 그 모여서 2년마다 테마를 가지고 하는데 이건 뭐냐면 건축의 엘레멘트, 건축의 요소들이 뭐냐 해가지고 작년에 이 전시관의 가장 핵심적인 공간에 어떤 유명한 작가가 요걸 작품을 냈습니다. 그 여러분 이게 뭐 같아 보입니까? 사람이 여기 있는데 여기 천장이 있고 천장 속에 이런 기능이 있고 그 위에 이제 천장을 만들어냈습니다. 파이프 올려. 굉장히 복잡하죠. 근데 우리는 사실 요 밑에만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건축은 요 위에 이 요소가 저기 또 이제 보이죠. 이제 작품. 요거는 안 보이죠. 이쪽에. 여기 보면 이게 전부 다 뭐냐면 한기라든지 에어컨이라든지 무슨 전기선 전부 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렇게 복잡합니다. 건축의 요소가 우리가 보는 이런 재료, 이 바닥도 이 크기가 아니고 이런 거가 다 포함된다는 것이 그때 이 테마였습니다. 이게 참고로 이걸 제가 그림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이 건축을 볼 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진료만 보실 게 아니고
형태만 보는 게 아니고 이러한 내용들이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바로 그거죠. 유대인 박물관이라고 있지. 거기 있지. 그렇지. 이 집은 그 베를린에 있는 집이 된 거인데 유대인 박물관입니다. 집 굉장히 처음 보시죠? 저런 집도 있는 거. 저건 다이스 별이 있는데 그걸 찌그러뜨리는 거라고 하는데 저기 보면 채찍질 같은 그 외관이 창도 없이 채찍질 같은 듯한 이상한 이런 금들이 있잖아요. 유대인들이 고통받음을 상징하는 집들입니다. 저런 집은 굉장히 상징성 있는 집들이죠. 저 안에는 유대인의 역사가 다 건물 자체에 포함이 되는 것이죠. 저런 거 볼 때 시각적으로 저거만 보면 참 이상하다. 이거 삐딱삐딱하고 저 집은 또 입구가 없어요. 이 집을 통해서 밑으로 가야 되는 집입니다. 아주 특별한 집이죠. 그런 것들은 건축가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칠 수가 있는 거죠. 저런 좋은 클라이언트 그런 테마가 있으면 참 좋죠. 여기다가 땅 얼마 주니까 여기다가 아파트 건축법에 최대한으로 지어달라 하면 그건 요지부동이죠. 뭐. 그래도 이제 거기에 이제 흔적이 유능한 건축가면 거기에 흔적이 남는 거죠. 그거가 그래도 최소한 해야 된다는 것이죠. 질문이 있는데 여기 이제 우리 교회장이 이제 설계한 거 보니까 정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건물을 참 많이 설계를 많이 하고 많이 건축하시는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집을 한번 내본 적 없어요. 건축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뭐 교회를 설계한다 그러면 내 자신이 교회를 다니니까 어떻게 설계하면은 과연 이게 예배 보기에 적합한 장소인지, 또 만약에 음악당을 아까 보니까 음악당도 있던데, 그럼 예를 들어 이제 뭐 불교 법당은 이제 안 다녀봤으니까 그러면 이제 모를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평상시에 어떤 영감을 가지고 이제 뭐 예를 들어 그 수주가 들어오면 그런 어떤 영감을 가지고 평상시에 뭐 음악이라든가 뭐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고, 또 하나는 개인적으로 내가 이제 건물을 짓면서 이제 참 이게 부딪힌 게 뭐냐면은 이 계단이 이렇게 좀 넓게 설계를 해주면 이렇게 넓게 갈 텐데 쭉 갔다가 이렇게 설계되면 그 옆에서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싸움을 많이 했는데 그 설계 있다 이거예요. 하다못해 내 사무실이 문을 열면 이쪽 방하고 이쪽만 문이 부딪혀요. 딱 부딪히는데 그 문을 방향을 이쪽으로 해달라. 설계 있다 이거예요. 그 이쪽으로 따져다 그래서 안 되고. 근데 그럴 경우 저희가 지금 설계 수주에서 일을 하는 과정을 궁금하신 것 같은데 건축은 누구든지 합니다. 예를 들어서 주택을 설계하면은 주택을 지을 주부가 그림을 그려옵니다. 주방에서 이렇게 하는데 일하다가 밖에 내다보면 그 앞에 꽃이 있고 뭐 이런 것들을 그려옵니다. 근데 그게 전문화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사실 설계를 하고 있는 거죠. 그걸 우리는 받아가지고 여건에 맞게 기술적으로 전문용어로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저희 하나입니다. 아까 교회 말씀하셨는데 교회를 지을 때 우선 입지부터 건축가를 데리고 다니면 좋은데 입지란 거는 땅값도 있고 뭐 크기도 있고 교회 사정도 있는데 그거 마음대로 못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갖고 와서 여기다가 우리가 원하는 거를 집어여 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합니다. 우리들 교회 예를 들면은 땅은 얼마 되는데 같은 1,500평인데 이거는 이렇게 돼가지고 진짜 뭐 한 100평, 1,000평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요구하는 거는 엄청나게 여달라는 거예요. 그걸 최대한 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소위 말하는 요구를 합니다. 당신이 원하는 게 뭐냐 들어보는 거죠. 몇 명 들어가는 예배당을 원하십니까? 또 교육하는 뭐가 필요하십니까? 뭐 이런 요구들을 다 적어오랍니다. 그럼 그걸 보면은 저희는 그래서 그분이 성이 있다면 그런 것도 하나씩 논리적으로 설득을 해놔야죠. 그 설득하는 과정이 실질적 그림으로 그려가면서 설득을 해주는 게 제일 빠른데 일반인들은 그림을 볼 줄 몰라요.
말하면 그럴싸하다고 대답을 해놓고선 막상 집을 지어서 벽이 서면은 이게 아니라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건축가들은 주택을 제일 싫어합니다. 처음에 이렇게 해놓고 좋다고 그러놓고서는 실제로 가서 누르면 아니거든. 자기 원하는 이만큼인데 돈은 1,000원 갖고 있는데 원하는 건 100원짜리 집 정말 자기 갖고 있는 건 100만 원인데 원하는 건 200만 원짜리 집을 지었고서 그걸 될 거라고 그림을 그렸는데 하나는 이만큼 넓어야 되게 이렇게 되니까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고 짓고 뭐 해가지고 주택이 제일 힘듭니다. 집 짓는데 주택 짓는데 고생하는 사람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데 건축가는 그걸 벌써 알고 그런 걸 다 미리 짚어서 해결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예배당을 지면은 필요한 게 뭐고 또 그 사람들이 빠진 게 뭐고 그게 어떤 액티비티가 일어나고 그 액티비티 일어나는 방에는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고 조명은 얼마야 되고 앰프는 어디 되고 스크린은 어디 가고 이런 것들 전부 다 일일이 가르쳐줘야죠. 가르쳐주면서 향 끌고 와야죠. 그래서 그거를 저희가 기획한다는 겁니다. 설계가 아니고 계획한다고 합니다. 그 계획 기간이 설계 기간의 반 이상입니다. 그 건축주가 원하는 집을 짓는 그 구상을 할 때까지. 그래서 이게 좋습니까? 좋습니다. 그때 시공할 수 있는 도면을 그리는 거죠. 근데 우리는 보통 도면 그리고 시공할 수 있는 거를 설계한다는데 저희는 그 앞부분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렇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걸 하다 보니까 참 피곤한 것도 많고 이 사람하고 일 못하고 그냥 끊고 싶은 것도 굉장히 많죠. 그렇다고 설계비 많이 줍니까? 1년이면 끝내야 될 프로젝트를 2년, 3년씩 겁니다. 특히 교회는 처음부터 기도로 해보고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기도해보고 또 어쩌고 결론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교회는 박박사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 사람이 와서 이게 좋다. 저 사람은 그걸 추진하는 사람이 어느 날 이거 좋다, 어느 날 이거 좋다 해서 저희 칼을 줬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들 교회 같은 건 다행히 저를 많이 믿어줬는데 강북교회 같은 데는 설계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설계비는 요구해야 되는데 그 기간 내에 해야 되는데 세배니까 저희로서는 안 하는 게 좋죠. 그런 것들이 건축하는데 에러가 있는데 그럼 그걸 안 할 거냐? 그건 이제 그 건축가의 양심이나 어떤 사회적인 공헌 또 교회에 대한 어떤 사명 그런 거로 얽혀시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런 일은 또 덤핑해서 또 뺏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한 가지. 직접 다 해주는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바둑계에서도 이제 인공지능 그래서 알파고 뭐 해가지고 이제 컴퓨터 그런 게 이제 아주 경이적으로 발전하고 그러는데 우리가 이제 1980년대 이후에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니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들어와가지고 우리 이제 역사학에서도 이제 포스트 모던 히스토리라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한때 센세이션을 일으켰어요. 그러나 이제 포스트 모던 이것도 이제 뭐 프랑스에서 뭐 이제 원조는 니체지만 뭐 프랑스에서 이제 뭐 많이 이제 일어나고 그래서 건축에도 상당히 이제 큰 영역을 자리 잡고 있는데 포스트 모던 건축이라는 게 그 이전에 모던 건축 포스트 모던할 때 포스트라는 건 그 이후라는 뜻이니까 모던 건축의 특성은 뭐고 알기 쉽게 한마디로 포스트 모던 건축은 이러이러한 거다. 그걸 이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고 또 한 가지는 변형 동문께서 건축가로서 앞으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이 건축은 이러이러한 방향으로 나가야 그게 이상적인 완벽한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하는 이제 구상하는 게
이제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걸 이제 간결하게 우리 이제 건축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걸 이제 간결하게 좀 말씀해 포스트 주세요. 모더니즘이 그 태동한 거는 건축가들의 역할을 참 많이 했습니다. 예, 예. 근대 건축에서의 그 옛날에는 집을 질 때 이제 기능이나 상징적으로 봐가지고 이제 뭐 오다가 있다, 저게 기둥이 있다든지 형태가 있게 보다가 근대 건축으로 바뀌면서 집 자체가 어떤 사는 게 도구, 기구, 기계처럼 돼 있어서 그 당시에 이제 근대 건축의 특징이 기능은 굉장히 살아가면서 많아졌는데 집의 모양은 거의 획일적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콘크리트 기둥 있고 콘크리트 치고 유리 받고 이게 돼 있다가 그것도 굉장한 발견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까 사실은 현대 건축의 원래가 기능은 형태를 만든다고 이야기해 놓고서 만드는 거 보면 형태가 똑같아. 처음부터 슬라브로 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반작용으로 뭔가는 좀 집은 집 같아야 되고 기능은 기능같이 뭔가 나타나야 되지 않나 나타나는 것이 바로 포스트 모던이. 그래 은행은 은행 같아야 되고 그러면 은행이라는 건 뭐냐? 그러면 과거에 상상했던 어떤 은행의 뭐 그 상상의 메타포가 있잖아요. 그걸 이제 건축으로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포스트 모던이 한참 하다가 집은 좀 지붕도 있고 뭐 경사도 좀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집도 뭐 평평, 오피스도 평평 하니까 거기에 대한 반론으로 나온 것이 이제 포스트 모던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게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이게 소위 말하는 찰스 체이크스라는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거 보면 집 같아죠. 집 같아 보이잖아요. 다음 거. 이런 것도 지붕 같은 거 보세요. 좀 달라져. 이런 거는 이렇게 달라지는 거잖아. 그 다음. 이런 집들. 이게 포스트 모던 집들. 뭔가는 좀 뭐 집이 상징성이 좀 있어야 되고 기능이 건물의 외부로 노출돼야 되겠다. 그다음에 이게 조금 가다 이제 해체주의로 바뀌어버리는데 이런 집들을 쓰다가 싹 사가더니 이거 땅이다 이러지 건축이. 그래서 집이 막 타는데 그 게일이 집이었죠. 제 게일 뒤로 갔는데 예, 그거 이게 최근에 가장 이름이 있는 집 이게 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구게마인 그 음악단입니다. 이게 집에 보면 여기 같이 이제 일하는 저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왜 그런 거 만들었더니 이유를 안 해. 그냥 그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지 마음대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곡선이 어떻게 나왔는 무슨 논리적인 인연이 그냥 이렇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저 안에 들어가면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우리가 가지는 이런 박스된 집의 개념은 전혀 없습니다. 근데 굉장히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게 대표적인 좀 현대 건축의 또 뭐 다른 게 있나? 그 집 주위에 저 이런 그 집들 너무나 다른 거죠. 또 다음에 그 뉴욕에 있는 집 한번 봅시다. 이런 것들 뉴욕에 이런 집들 이게 뉴욕에 있는 유명한 집인데요. 이게 도대체 오피스 뭔지 모르고 이거 그 다음 페이지 보세요. 이거는 뭐냐면은 뉴욕의 거리의 모양이 여기 높은 집, 뭐 이런 집, 이런 집이 있는데 이거를 뭉쳐서 이렇게 세워놓은 거예요. 바로 그 집. 다시 올려. 이걸 높여놓으면 주위에 있는 높이 이런 다른 것들이 이쪽에 있는 걸 그냥 이렇게 세워놓은 집. 이런 집들, 창의적인 생각. 저게 좋은지 아닌지는 또 시간이 지나가면 평가를 받겠죠. 그럼 앞으로 건축이 어떻게 되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인간의 사유는 엄청나게 옷 바뀌는 것보다 더 빨리 바뀌기 때문에 소위 그 해겔이 이야기하듯이 인간의 철학은 흐르는 물 위에 세우는 사유와 같다고 한 것처럼 어떻게 변할 줄 모르는 거죠. 뭐 잘 아시겠지만 건축도 그렇게 변할 거는데 한 가지 확실한 거는 인간이 여기서 벗어나는 집은 없을 거라는 거죠. 인간을 위한. 그래서 하이데거가 이야기하듯이 사는 것이 집 짓는 거다 이거죠. 그래서 생각하고. 그러니까 집 지어서 들어가서 사는 게 아니고 사는 것 자체가 짓는 거다라는 것이죠. 이제 그게 하이데거의 기본 철학이라고 좀 보고 있는데
있는데 제가 좀 잘 모르면 나중에 좀 지적해 주시고 그래서 이런 집들이 도서에 곳곳에 났는데 이제 많이 사전에서 벗어나겠죠. 또 새로운 게 많아요. 아까 그런 집들. 그래서 보면 어떤 튀는 집들 뭐 짓고 있는데 가보면 참 집이 괜찮아요. 그 제어타는 거는 이런 거를 저는 합니다. 우리가 바하 음악을 들으면은 처음에 들으면 그게 무슨 소리 좀 지루하기도 하고 뭐 조용하고 좋은 것 같은데 우리가 순수하게 그 받았던 그런 음악의 감성이 지금은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속에 잠재이 있어서 어느 날 성장해서 내 사유가 깊어졌을 때 그 음악을 들으면 아 그거였구나. 거기에서 어떠한 자기 정신적인 수준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즉 그 사람은 야곱의 사다리처럼 한두 단계 올라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재되어 있던 그런 사유들이 있을 거랍니다. 집도 보면은 처음 가봤는데 어딘가는 내가 살아봤고 따뜻한 분위기, 엄마의 모태에 있었던 어떤 느낌을 주는 집, 그건 처음 가도 좋다는 거죠. 그걸 찾는 것이 그런 거죠. 그래서 한국 집에서 가장 집 같은 게 조용한 방이지만 어머니의 태 속에 있었던 그런 아늑한 방, 그건 누가 들어와도 그 방은 야 이건 괜찮은 방이다 라는 공간을 느끼는 그런 집이 좋다는 것이죠. 그것이 현대는 어떻게 할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뭐 이런 집도 필요하지만 너무 상품화되어 있기 때문에 집들이 그 아파트들 열고 사는데 똑같은 데 자잖아요. 식구가 3사람인데도 얼마짜리, 6사람인데도 얼마짜리. 그리고는 여기서 평생 살기 추억을 남겨서 그림을 쌓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재산이 뻥튀겨지면 이사갈 곳. 여러분 참 낙원으로 떠들이를 지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당을 꾸미고 내가 놀았던 장소, 숨바꼭질했던 장소성을 만드는 거는 꿈이 전혀 사라져버린 거죠. 변 선생님 시간도 그렇게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문할게요. 지금 우리 그 롯데 뭐든가 그 123층 예를 들면은 좀 세계가 저 고층 건물 짓게 뭐 경쟁하듯이 이제 얘기하는데 우리 변 선생님 건축가로서 저 고층 건물이 우리 인간과 과연 그 궁합이 맞는지 아니면 앞으로도 더 높이 더 높이 올라가야 되는 것인지 좋습니다. 이제 어느 수준에서 수동을 해야 되는지 저는 저 높이 자랑을 하기 위해서 짓는 건지 정말 인간을 위해서 짓는 건지 그게 대표적인 좀 짧게 좀 말씀해 주세요. 거기에 한 가지만 간단하게 바다 속에 그 해중 도시를 건설해 가지고 거기에 건축물을 참 멋있게 지을 수 있는지 그게 지금 어느 정도 진척이 되는 건지 앞으로 발전 가능 그거는 그런 논문을 보거나 작품을 보는데 가능할 겁니다. 지하에 그런 하는 그거의 기술적인 해결이 되는 바다 속에 네, 가능하겠죠. 뭐 하여튼 뭐저 달까지 가겠다고 그랬으니까 그거는 좀 다음에 여기 간단합니다. 인간의 교만입니다. 내가 내 힘으로, 내 기술로, 내 능력으로 이런 걸 한번 짓겠다는 가시의 대표적인 게 맞춤들입니다. 성경적으로는 그게 바로 바벨탑입니다. 바벨탑. 절대 좋다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인간의 사는 환경은 나무 높이 이상 올라가면은 자연하고 상각은 괴리가 된다고 저는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걸어가서 올라갈 수 있는 3층, 4층 나무를 느낄 수 있는 것까지 가장 그리고 구라파스 나무 높이의 집을 잘 안 짓습니다. 고층은 할 수 없이 땅이 좁으니까 하는데 그래서 뉴욕을 아까 그 사진을 한번 보세요. 뉴욕은 보통 성경학자들이 바벨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우리끼리 뭉쳐서 한번 잘 살아보자의 대표가 저는 도시라는 겁니다. 대답이 됐습니다. 아니 근데 고층 건물 쭉 올라가는 거 왜 저기 꼭 하나님 인간의 경만해서 하나님과 결부시켜서 꼭 얘기를 해야 되나요 그거? 이게 물질 문명의 아니 그냥 높이 올리는 건데 꼭 종교적인 뭐 신과 직결시까지 바벨탑이 뭐냐니까 우리 모여서 하늘에 닿아보자 해서 쌓기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치 하늘에 닿는 거하고 신하고 무슨 그러니까 그 위에 사상이라고 위에 올라가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게 그 당시의 사고는 그렇겠죠. 아까 이야기했듯이 위에 사유와
요한복음을 쓴 저자 요한은 헬라 사상에 젖어 있는 그리스 사람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럼 헬라 사람들은 어떤 사상에 젖어 있냐면 소위 말하는 플라톤의 이원론 잘 아시잖아요. 위하고 아래, 영하고 유, 이건 분리되어 있고, 그래서 육이 영에 가는 거. 이게 이분 조직이고, 소위 말하는 힌두교도 불교도 같죠. 이 아래에 있는 그림자 같은 사람이 영원히 변하지 않는 그 세계로 가야 된다. 그래서 이 가는 길을 자기가 수련을 해서 가려고 하기도 하고, 해서 가는데, 소위 말하는 그렇게 돌을 닦아서 죽어서 여기 가는 거를 같다고 생각하는 것을 불교에서 열반이라고 하죠. 열반. 세상에 윤회하는 끝이 없이 생사고락에 묶여있는 육체가 소멸하고 영원한 세계로 간다고 해가지고 그 인연을 끊었다 해서 열반이라고 하고 오라라고 하고 입적이라고 이야기하듯이 그런 사고를 젖어 있는 사람들한테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이라 설명하기 위해서는 위아래라는 공간 개념으로 설명을 많이 하죠. 그게 지금 아까도 말한 성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초월했기 때문에 도저히 알 수 없는 사람이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적인 육신으로 왔다는 것이 위에가 아래로 왔다는 것이 엄청난 작품인 것이죠. 그래서 그게 이제 아까 얘기한 성육신의 미학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처럼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우린 그거 흉내내는 모방 그림자, 모방 건축, 모방 창조자라는 것이 있죠. 물론 제 생각은 좀 그렇습니다. 이야기된 지는 오래죠. 그래서 하이라니는 그냥 내가 이러니까 이거 한번 지어보자 라는 소위 말하는 인간의 객기, 교만이라고 외에는 없습니다. 그 올라와서 뭐 할 겁니까? 그래서 내가 그래서 거기서 저거 소주 먹으면서 안 되겠어. 못 준다고 주고 그거 지금 그거 그렇던데 뭘 지금 말씀을 하는데 모양도 없어요. 다른 데는 그냥 모양도 내고 있는데 그래서 나는 그래서 신경 없어. 건축가들은 전부 다 그 일에 대해서는 전부 다 비판돼요. 알고만 계시고 그 디자인을 그렇게 했을까? 희망의 질거. 우리 그것까지는 제가 저도 그 설명이 얼마나 겸정내라 해서 냈는데 하여튼 뭐 마지막 질문 한다 그랬으니까 여기 하나가 이제 있다가 이제 이 사람 알카에다에서 저기 부서진 건물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물질문명의 대표하는 거죠. 여기 뭐가 있겠습니까? 이 안에 어떤 삶이 있겠습니까? 싸우고 경쟁하고 도전하고 아우상 칠도에는 이 안에 뭐가 있겠습니까? 물질 문명에 뭔가를 좀 얻기 위해서 한국에는 뭐가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굉장히 중요한 거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깐 2시간. 글쎄요. 오늘 하여튼 최장으로 좋은 강의 들었고 다음 달은 우리 동창회 사무실로 갈 텐데 다음 달은 책에 관한 얘기를 좀 할 텐데요. 진화론에 관한 책 얘기를 좀 다음 달은 서로 디스커스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